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는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반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침으로 의심되는 성모 씨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재판에서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식 주유 차량에 불법 조작 밸브를 달아 고객 몰래 주유량의 9%씩을 빼돌린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빼돌려도 티가 덜 나는 발전기나 지게차 등 대량 구매 고객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부산항 보안공사가 복무 규정에도 없는 보초 시간을 정해놓고는 잘 따르는지 보안용 CCTV로 감시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흘 만에 해당 문구를 지웠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버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다른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영상을 찍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대선을 이끌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등 당진, 중진 당권 주자들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장파 주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이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자 최소 1명은 지명 차려가 불가피하다던 더불어민주당 내 목소리는 지금 반으로 갈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도 마위에이라며 반발했죠.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별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설명한 만큼 예상 가능한 행보입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시한을 하루로 정했던 것과 달리 나흘의 시간을 둬 여야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오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는 등 여당 내부의 의견도 엇갈려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경청의 시간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실패한 정권으로 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그 불똥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여당에서 앞서 말씀드린 3명 중 최소 1명은 양보하자고 했던 게 국무총리 후보자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바꾸자 이거였죠. 이렇게 된 겁니다. 총리 인준안 처리를 협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신경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어려움을 두 분 중진 의원들께서 잘 풀어주셔야 국민들이 야당을 먼저 존중해 드려요. 최근에는 야당 먼저 말씀. 말씀만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배려하는 데 있어도 야당에서 좀 웃을 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총리 인준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직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를 하셨고 여야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나올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대검의 이견도 없는 상황이니 길게 미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 거. 출석한 심의위원 13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기소 권고가 우세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할 만큼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며 수사도 더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지었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스스로 신청했지만 오히려 수사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론이 나오면서 기소는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심이 권고를 받은 검찰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지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하고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사건을 마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 대로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그럼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대검의 주소지 관할인 중앙지검으로 이 수사는 넘어갈 겁니다. 그럼 중앙지검장이 본인인 만큼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소가 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는 등 오히려 이 지검장이 승진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기소는커녕 당시 의혹만으로도 좌천이 됐었는데 말이죠.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차례 더 자리를 지키며 정권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권 말기 권력형 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수사 부담이 적은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 등으로 승진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처럼 기소당한 뒤 영전한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준과 징계는 별도라며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사 준비 중이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를 권고하면서 피고인으로 현직 검찰의 요직을 맡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곧바로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용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살 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양 어머니도 입건이 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양한 2살 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아버지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뒤늦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친자녀 4명을 키워온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육원 봉사활동 중 알게 된 피해 아동이 안쓰러운 마음에 입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입양한 아이를 상습 학대한 점에 의문을 가진 경찰은 입양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이는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양부의 추가 학대를 조사 중인 경찰은 피해 아동의 30대 양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만간 피해 아동의 양어머니를 소환하기로 한 경찰은 그녀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가담했다면 이들 부부가 친자녀들에게 학대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린 오늘은 마침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은 입양했다고 그냥 끝이 아니죠. 제대로 사랑으로 키울 수 없다면 차라리 입양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니라면 아이를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정인이 사태 이후로 바뀐 게 없는 건지, 국내 입양 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2살 입양아 학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입양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은 아동학대 사전 예방보단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 부모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부모가 외적인 조건은 갖췄어도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심리 상담가를 통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부모가 정말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도 허울 뿐입니다. 입양 기관이 1년에 4번 가정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 중 가정 방문은 2번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부모도 만나고 아동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없나 계속 체크해 봐야.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입양의 날. 제3, 제4의 정인이가 또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의심받는 성모 씨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재판에서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성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2번째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도 DNA 결과만으로는 출산과 약취 유인 등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그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막바로 공소 사실의 그 판단에 DNA 자료가 막바로 범죄 성립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 동기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차 공판처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출산이나 아이를 바꿔치기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남은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여행 가방 안에 갇힌 채 숨을 못 쉬겠다며 9살 아이가 가방 내부에 박음질된 천을 뜯어내자 그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막고 가방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었던 계모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훈육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40대 여성 성모 씨는 충남 천안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가 하면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결국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 측은 훈육이었을 뿐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잔인한 행위에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위 내용이나 위험성,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련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또 성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한 것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논밭이나 축사에 세워둔 트랙터가 사라져 찾고 보니 중동 출신의 외국인들 소행이었습니다. 트랙터는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고가거든요. 부산에서 수출용으로 막 빼돌리기 직전에 찾아냈는데 이미 이전에도 이 트랙터를 훔쳐서 외국에 팔아넘긴 게 몇 대 더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트랙터 한 대가 불을 밝히고 건물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중동 출신의 30대 남성이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에서 트랙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뭐가 허전해요. 뒤집어 왔더니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파주경찰서에다 신고하고. 또 다른 중동 국가 출신의 남성도 인근 축사에 세워진 트랙터를 훔쳤습니다. 피의자들은 훔친 트랙터를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이곳 작업 창고로 옮겨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매우 네, 시원. 양동 샤는 매우 이들은 훔친 트랙터를 부산 신항으로 옮겨 외국으로 팔아넘길 생각이었지만 경찰이 선적 대기 중이던 컨테이너를 압수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맞는 길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고 CCTV와 가로등을 피해 이동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트랙터 석 대를 훔쳐 반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건물의 발전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 장비는 이동식 주유 차량을 불러서 기름을 넣습니다. 이때 주유기에 조작 밸브를 달면 고객 몰래 기름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유를 많이 하니까 잘 티가 안 나는 걸 노린 겁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 이동식 주유 차량이 멈춰섭니다. 70대 강모 씨가 건물 발전기에 경유를 주유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제보를 받은 단속반이 현장을 덮쳤더니 발전기로 들어가야 할 경유의 일부가 고객 몰래 차량 탱크 안으로 졸졸 흘러들어옵니다. 100리터당 9리터가 덜 들어갔습니다. 100리터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봤을 때는 기름이 안 들어온 겁니다. 100리터가. 범행 차량에 설치된 T자형 불법 밸브입니다. 오른쪽 호스로는 판매량의 91%만 주유하고 왼쪽 호스로는 나머지 9%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강 씨는 7개월 동안 경유 16,000여 리터를 팔면서 1,454리터를 회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범행 대상은 주유량이 많은 발전기나 지게차였습니다. 티가 덜 나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의 불법 행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이동주유 차량의 불법 행위는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강 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근무 시간 내내 회사가 CCTV로 지켜본다면 어떨까요?
부산항을 지키는 부산항 보안공사가 복무 규정에도 없는 근무 방식을 만들고는 잘 따르는지 CCTV로 감시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사찰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해당 문구를 슬쩍 빼버렸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항 보안공사가 지난 7일부로 시행한 휴약 시간대 근무 방법 조정안입니다. 감천항 동편부두의 보안 요원은 20분 동초 후 10분 초소 근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초는 돌아다니며 보초를 서는 걸 말하는데 초소에 와서도 내부가 아닌 밖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복무 규정에도 없는 동초 시간을 지정해놓고 잘 지키는지 CCTV로 상시 점검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놨습니다. 선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순찰도 돌면서 좀 움직이면서 좀 지켜봐달라 그런 것들이었죠. 사실상 보안용 CCTV를 대놓고 직원 감시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법에 명시한 목적 외에 CCTV를 운영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부산항 보안공사가 CCTV로 현장 직원들을 감시하려다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에는 감시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CCTV를 향해 도시락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은연중에 해왔던 그런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부산항 보안공사는 법을 잘 모르는 담당자의 실수라며 CCTV 감시 문구를 지운 공문을 사흘 만에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똑같은 촬영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휴대전화가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스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던 남성이 승객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승객들이 이 남성의 행위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다 찍은 겁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몰카로 추정되는 사진 300장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 앞으로 경찰이 다가갑니다.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한 남성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시민이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했고 이곳 정류장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차 도착하니까 경찰이 딱 바로 따라오더니 이야기가 피하는 걸 찍었나 봐. 그거 보여주니까 얘가 꼴이 내는 거예요.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300장 넘게 있었는데 자신이 애정결핍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옥중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네, 정인이로 알려진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 장모 씨가 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쓴 건데요? 네, 남편에게 쓴 5쪽짜리 분량의 편지인데요. 남편에게 친딸의 영어 교육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꾸준히 영어를 들려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민을 가게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뉴스 보니 주식 시세가 하락한다던데 주식 정리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혹시 정인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까? 한 차례 나왔습니다. 코코라는 반려견을 말하면서 유라, 그러니까 정인이의 입양디 이름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인이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길 기도한다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한 누리꾼이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안함이 좀 묻어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어서 좀 더 아쉽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조국 상대 집단 소송. 누가 소송을 또 한 겁니까?
네, 시민 1,600여 명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16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원고 중 한 명은 자신이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인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 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체적 피해가 만약에 사실로 입증이 되면 그러면은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쪽이 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정신적 피해와 조국 전 장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사생활. 사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독서 많이 하고 컴퓨터만 하는 그런 모범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게이츠의 전기를 쓴 작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게이츠가 스트리퍼를 시애틀 집으로 데려가곤 했는데 문란한 파티를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으로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혹시 이게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게이츠와 함께 일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게이츠의 사생활이 문란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동전 4,830개. 이건 또 뭡니까? 네, 이달 초 경북 영주시의 행정복지센터에 8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태순 할머니인데요. 박 할머니는 직원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 4,830개가 있었습니다. 약 50만 원이죠. 할머니가 이 동전을 그냥 모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았다고 합니다. 네, 동전은 원래 돌고 도는 거잖아요. 사람 손을 다 타는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일부러 닦으신 겁니까? 네,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서 판 돈인데 혹시 동전에 뭐라도 묻어 있으면 더러워서 돈을 받지 않을까 봐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봐도 이 할머니의 동전이 세상 어떤 돈보다 깨끗할 거예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빠져나가는 학생지도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카톡으로 달랑 5분 상담을 하고 무려 1,700만 원을 챙기거나 옷을 바꿔 입어가며 마치 여러 번 상담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대 10곳에서 이렇게 챙긴 돈이 들킨 것만 무려 94억 원이나 됩니다. 권영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퍼스 프로그램 활동에서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마치 여러 날 활동한 것처럼 허위 증명 사진을 첨부하고 참석하지 않은 인원들은 출석부에 대리 출석 서명까지. 온갖 허위 실적으로 A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가져간 학생 지도 활동비는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B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들과 5분 안팎의 짧은 카카오톡 상담 등을 한 뒤 1,7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 사례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주요 국공립대학 12곳을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했는데도 이들 대학 가운데 10곳의 부당 지급액만 무려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화도 나고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다른 국립대에서도 이 같은 부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38개 국공립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해태지과 천안공장에서 외부 청소업체 근로자들이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해 4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중상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공장 화재로 생긴 그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태제과 천안공장 정문에서 119 구조대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해태제과 천안공장 생산동에서 근로자 4명이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최근 공장 화재로 생긴 천장 그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외부 청소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생산동 재가동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의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업 발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강도가 약한 판넬이 그 사람 무게를 못 이기고 이제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해태제과 천안 공장에서는 지난 3월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 10개 동 가운데 1개 동과 차량 10대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 당시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학대를 했다는 고발글이 맘카페에 올라왔는데 의심을 받던 그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학부모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죠.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허위 글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글 게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확인해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손톱에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입술이 까져서 와서 CCTV를 봤더니 원장이 학대했다는 고발글이 한 맘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해당 글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허위 글이었다면 글 게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글을 올릴 당시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맘카페는 회원이 28만 명에 이르고 실제로 게시글의 조회수가 5천 건을 넘겼다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사망 전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없어서 유가족이 대신 고소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죄인데요. 이 범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공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실제 게시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성립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는 처벌받는다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김보미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에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 마감하되 후보가 많을 경우 컷오프와 예비 경선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권영세,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예고한 상태.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은혜 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서 당대표 후보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선 룰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경선 룰은 당원 70%와 여론조사 30%인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비중을 50% 이상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이미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어느 산에 올랐냐? 웬 등산 얘기까지 나왔죠.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젊은 정치인들의 당권 도전을 등산에 비유했습니다. 대선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려면 중간 산들도 올라가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그러자 이전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향해 지역구 대구의 대표산인 803만 5번 오른 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에서 도전하는 후배를 이해 못한다며 지역에서 쉽게 정치한 주 의원이 수도권 정치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제가 김웅 의원하고 나이 차이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예? 50대 초반에 초선과 50대 초반에 5선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36살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죠? 저만큼 젊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통합을 강조하며 찬성 의사를 비친 반면 하태경 의원은 원내 다수인 초재선 의원들의 반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도록 복당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을 겨냥한 포럼을 열었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2천만 원씩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 조직인 광화문 포럼의 첫 공개 강연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여의도를 찾은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구상을 밝히며 대선 출정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하는 미래시아 통장에 이어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평생 1인당 2천만 원씩 주는 제도 등도 제안됐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보였습니다. 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에둘러 전임 총리들을 겨냥한 것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먼저 결정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이 최선의 숙고와 또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지만 연연하지 않겠다며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보다 누가 골을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하지만 무서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 속 조용한 전파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7.8%나 되거든요.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근무자 2명을 포함해 1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 선수팀 7명 등 제주에서만 오늘 20명대를 기록했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종 기피를 막기 위해서 접종자에게 5인 집합금지 제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6개월간 하루 600명씩 확진이 될 경우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강조했죠. 30, 40대는 접종을 하면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30세 미만만 제외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백신이 넉넉한 미국은 12살부터 15살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더 어릴수록 백신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서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연령을 낮추는 절차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백신 수급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2살부터 15살 사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 조사 결과 백신 부작용은 다른 연령층과 비슷했지만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It was a relatively straightforward decision. The response to the vaccine was excellent, and in fact, it was even better in the younger age group.
미국에서 이 연령층에 대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으로 이르면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 보건당국은 접종 연령 확대를 집단 면역 달성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했습니다. Getting more of our population vaccinated is critical to moving forward and past this pandemic. 6개월에서 11살 사이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접종 안전성도 연구하고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품목허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제 제약사에서 허가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최근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로 숨질 위험이 80%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눈앞에 화장실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 얼마나 난감할까요? 혼자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겪는데 오죽하면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봐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신체장애인 조우리 씨는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개인 근로지원사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안내창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주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그 부탁을 했고 또 왜 그거를 너는 당연시 생각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부탁을 드리려고 수십 번을 고민을 했고 규정상 화장실 앞에까지는 안내를 할 수 있고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결국 청소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코레일 측은 배변 서비스 요구가 매뉴얼에 벗어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시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이용은 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찍 움직이는 날은 밥이나 물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필요해서 부탁한 건데 제가 창피한 일을 한 건가라는 생각.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 제공은 시설 설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인적 서비스 지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방향은 좀 필요하다라고. 장애인 고충 처리 담당 이러한 역할에 대한 지정이 직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공백이 누군가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Need the cutting edge in eavesdropping. 영화 미스 슬로운에는 로보로치라는 게 등장합니다. 보신 것처럼 바퀴벌레 형태의 로보로치는 초소형 반도체가 내장된 스파이죠. 로보로치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은 로보로치처럼 초소형 반도체를 탑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죠. 그런데 K반도체가 미중 싸움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채찍과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양손에 들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압박하고 있죠. 중국은 지난달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절벽에 내몰린 세계 1, 2위의 패권국이 한국에 우리 편에 우리 편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강국,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반도체 수급 난으로 현대차와 한국 GM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맞서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지원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시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안보 측면에서 챙기자 비로소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린 이렇게 매번 한 발 늦을까요? 고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5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로 보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탄식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K반도체와 4류 정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로켓포 250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등 최소 24명의 목숨을 잃고 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정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 250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투기를 띄워 가자 지구의 군기지와 로켓 발사 시설 등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9명 등 최소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공격받자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대응한 겁니다. ארגוני הטרור בעזה חצו לפנות ערב ביום ירושלים קו אדום ותקפו אותנו בטילים במבואות בירושלים. 이번 충돌은 셰이크 자라에 정착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이스라엘 법원의 퇴거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거리로 나섰고 이스라엘 경찰은 고무탄과 체류탄 등을 쏘며 강경 진압을 벌였습니다. 나흘간의 충돌로 600명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중재로 양측이 공격을 멈췄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Certainly the president is kept abreast and is watching closely as well. 한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회담도 취소하고 방한 하루 만에 다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택가에 호랑이가 출몰해 총을 든 경찰과 대차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던 거였는데 주인은 체포됐지만 호랑이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잔디밭을 어슬렁거리다가 누군가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총을 든 남성이 소리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든 총소리가 울릴 수 있는 위기 상황. 뒤늦게 호랑이 주인이 나타나고 별일 아니라는 듯 호랑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저녁, 벵골 호랑이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주택가에 나타나자 경찰관인 주민이 총을 들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주인은 애완용일 뿐이라며 마당에 호랑이를 풀어놨지만 이웃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있습니다. And he didn't charge or anything, but again, it's a wild animal, so I didn't want to take any chances. 휴스턴에서 야생동물인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건 불법. 경찰이 출동하자 주인은 호랑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The owner put the tiger in a white SUV and drove off from the scene. 주인은 곧 체포됐지만 호랑이는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호랑이 주인 빅터 휴고 쿠에바스는 4년 전 총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원숭이 2마리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사육되는 호랑이가 수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화제입니다. 상습적 교통난을 풀 해법으로 수도권 구간 일부를 지하화한다는 가능성을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건데 서울시와 서초구가 투자하는 지하도로와는 또 다른 겁니다. 문제는 또 돈이죠. 공사비만 23조 원이 훌쩍 넘는 지하화.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포커스엠에서 살펴봤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잠원 나들목까지 아침 출근길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자동차 속도계는 20km를 좀처럼 넘지 못합니다. 워낙 막히니까 서 있다시피 하지. 출퇴근 시간에는 항시 그래요. 이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해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구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도 5년 전부터 한남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일엔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강남에서 동탄 구간을 입체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그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정부 차원의 구상안이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구간은 양재 나들목에서 판교 부근인 동탄 분기점까지 현재 지상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40m 정도 아래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상 구간은 왕복 8에서 10차로지만 지하화 구간은 4에서 6차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판교 부근에서 지하도로를 만들어 서울 강남 영동대로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지하화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 지하도로입니다. 총 길이가 7.5km인데 공사 기간만 5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거리는 37km로 이보다 5배가 더 깁니다. 예상 비용만 23조 원으로 GTX 3개 노선 총 예산 14조 원보다도 9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 또 한남부터 양재 나들목까지 사업 주체는 서울시와 서초구라 정부의 현재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경제적 이득이 높은가? 또 비용이 또 좀 적게 들어가는가? 또 아니면은 당장 필요한가? 서울시와 국토부가 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화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우려 역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냉면과 김밥, 짜장면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뜀박질하는 재료값에 서민 음식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냉면 가게 차림표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12,000원, 3년 전 10,000원을 넘기더니 매년 1,000원씩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더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가볍게 먹던 분식값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을 잘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재료를 몇 개 추가하면 5,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쌀과 계란, 단무지, 시금치에다 밀가루 값까지 줄줄이 오른 탓입니다. 체감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체감이 들죠. 쌀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이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살짝만 올리긴 하긴 했어요. 올 4월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재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서민 음식 값에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햄버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몇백 원, 500원 막 이렇게 조금씩 매년 오르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작년 비해서도 조금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상승 요인이 있고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지금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옛말이 돼버린 서민 음식. 밥상 물가 오름세와 맞물려 가게의 주름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대기업의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래를 끝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기자가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최근 구리나 철광석 등 원재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감히 대기업의 제품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손해를 봐도 납품해야 하는 거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연결하는 전선 단자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재료인 구리 수요가 늘면서 웃돈을 줘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구리관을 사용해 전선 단자를 제조하는데
한 번에 수천 개 이상 생산되다 보니 구리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톤당 7,000달러대였던 구리는 최근 10,000달러를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가격입니다. 코로나19로 채굴량은 줄었는데 전기차나 친환경 배터리 수요는 폭등한 탓입니다. 상승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알지만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를 미리 비축할 수 없는 상황, 수익성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철도 값이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20원, 30원 정도. 고철을 저희한테 파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받는 거고. 그렇다고 제품값을 선뜻 올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원자재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자꾸 올려달라고 까다롭게 안 해. 업체 바꿔버려야지 하면 끝이에요. 납품 단가와 연동할 수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같은 그런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서둘러 원자재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검찰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내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GC의 우승으로 끝난 프로농구가 곧바로 FA 영입 전쟁에 들어갑니다. 정규 시즌 MVP 송교창 선수가 시장에 나와 역대 최고액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때 덩크를 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인 대형 유망주 송교창. 고졸 출신으로 최초의 정규리그 MVP까지 거머쥐며 이젠 프로농구의 대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KCC에서 6시즌을 뛰고 FA로 풀린 송교창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와 절정의 기량을 갖춰 모든 구단이 탐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KCC가 제일 중요한 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 역대 FA 최고 계약은 김종규가 DB로 이적하면서 받은 12억 7,900만 원. 송교창을 데려가려면 그 이상을 줘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GC를 우승으로 이끈 이재도 역시 시장에 나와 가드 자원이 필요한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센터 라거나는 KCC에서 3년 계약을 채우고 귀화 선수 드래프트에 나섭니다. 라거나를 데려가는 팀은 사실상 외국 선수를 한 명 더 보유하는 만큼 많은 팀이 입찰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기온 변화폭이 무척 크죠. 오늘 서울은 한낮에 25.7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옥천은 26도를 기록하며 오늘보다 7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따라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처럼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큰 편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에서 출발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제주를 따라서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한낮에 21도, 속초는 18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토요일 오후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